Nationalism is a ran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characterized by promoting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nation or ethnic group, mainly with the aim of gaining and maintaining self-governance or full sovereignty over the group's homeland. The political ideology, therefore, holds that link to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A nation should govern itself, free from unwanted outside interference. Nationalism is further oriented towards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national identity based on shared characteristics such as culture, language, race, religion, political goals, or a belief in a common ancestry. 당황하셨죠? 갑자기 영어가 빠바박 등장을 해서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는 의미입니다. 118쪽 민족주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교과서 내용에 앞서 민족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셔널리즘에서는 민족주의의 특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나요? 너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많은 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앞의 내용을 번역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즘은 모던 컨셉이다. 즉 민족주의는 근대적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18세기, 19세기 이 시점에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백이민족, 한민족, 배달의 민족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혈연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이 시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particular, 특히 민족주의라는 것은 특정 민족, 국가, 인종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promoting, 즉 증진시키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characterized, 결성된, 구성된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즉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 혹은 국가 혹은 인종이라는 공통적 요소로 묶여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흔히 당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은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self-determination, 자결주의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용어로 당시 많이 사용이 되어졌고요. national identity, 민족적 정체성 혹은 민족 정체성이죠. 그 민족 정체성이라는 용어로도 그때 많이 사용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셔널리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ulture, 공통의 문화, language, 언어, 공통의 언어, race, 공통의 인종, 그리고 종교, 정치적 목적과 신념, 이러한 것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혈연만이 아니라 언어라든지 공통의 문화 혹은 공통의 종교의 형태로 민족이 구성이 되고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패트리어티즘, 즉 애국주의 라는 용어와 국가주의라는 용어와 민족주의는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민족주의가 이들과 결합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라고 내셔널리즘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민족주의가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19세기 초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모습을 띱니다. 강대국과 빈체제와 같은 제국적 질서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지배당했던 약소국은 self-determination, 스스로의 민족, 스스로의 국가를 스스로 운명짓고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때 독립국가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것이 저항적 민족주의였죠. 동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민족 혹은 종교를 공통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응집된 통일된 공동체 내에서 단합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통일운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역시 통합적 민족주의였습니다. National Identity, 민족적 정체성으로 묶여진 새로운 국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접어들게 되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의 생존만을 생각하게 되는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약한 민족 혹은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침략하거나 지배해도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었죠.
일본의 메타적 민족주의가 침략주의 형태로 드러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민족주의는 어떤 민족주의였을까요? 저항적 민족주의였습니다. 민족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띠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탈리아의 통일, 그리고 1848년의 혁명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벨기에의 독립, 폴란드의 독립,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민족주의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1848년 혁명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표현처럼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치니의 로마 공화국의 수립,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운동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들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민족운동 역시 독립운동이자 통일운동이었죠. 자, 그러면 이들 중 대표적 사례를 알 수 있는 이탈리아 통일운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문제는 빈 체제였는데요. 빈 체제에 의해서 이탈리아는 남쪽 시칠리아와 나폴리는 스페인에게, 북쪽의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중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교황령이라고 해서 남아 있었고요. 북쪽에는 사르데냐 왕국이 있었는데요. 북쪽의 사르데냐 왕국, 남쪽의 시칠리아와 나폴리, 그리고 중부 지역인 교황령, 이탈리아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주세페 마치니라는 인물인데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831년 그는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청년 이탈리아 당을 통해서 그는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꾀하게 되는데요. 로마 혁명을 통한 공화정 수립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인 공화정 수립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주세페 마치니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씨앗으로 통일운동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구체적으로 통일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일운동을 전개했었던 주역은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은 매우 상반된 이력과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 카보우르라는 인물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매우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카보우르는 크림 전쟁에서 프랑스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음으로써 오스트리아 전쟁에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카보우르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오스트리아로부터 빼앗아옵니다. 그와 동시에 중부 지역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프랑스로부터 양보받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북부 이탈리아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카보우르는 이러한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탈리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카보우르는 샤르데냐라는 왕국의 수상이었고요. 분주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쪽 나폴리와 시칠리아 지역은 스페인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가리발디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풍운의 혁명가인데요. 가리발디는 기본적으로 카보우르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카보우르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면 가리발디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누구와 비슷했냐? 마치니와 비슷했습니다. 가리발디는 마치니의 공화정 혁명에 동참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죠. 자, 일단 처음 카보우르는 가리발디를 지원을 하게 돼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노바, 여기가 사르데냐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였는데요. 가리발디는 제노바에서 적색 셔츠단, 붉은 셔츠단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독립운동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팔레르모, 시칠리아를 따라서 3일 만에 스페인으로부터 시칠리아 지역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진군을 하죠. 진군을 할 때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은 가리발디를 열렬히 환호합니다.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단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교황령이 있는 중부 지역까지 확장되어져 왔을 때 카보우르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카보우르는 통일을 위해서 가리발디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응원이 가리발디 쪽으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카보우르가 봤을 때 가리발디라는 인물은 마치니와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화정을 꿈꾸는 이상주의자,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북부 지역, 중북부 지역의 카보우르와 가리발디의 남부 지역은 운명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리발디는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탈리아 공화정 수립을 위해서 카보우르와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 것인가. 역사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가리발디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가리발디와 카보우르가 모시고 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 2세라는 왕이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가리발디는 남부 지역의 시민들이 이탈리아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후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남부 지역의 영토를 카보우르에게 넘깁니다. 즉 에마누엘 2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을 위해서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이탈리아는 드디어 통일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럼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은 민족주의 사상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등장하는데요. 마치니가 중요도가 제일 낮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의 아버지로서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카보우르와 가리발디 매우 중요하죠. 이 두 사람은 비교하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카보우르는 이탈리아 중북부,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통일시켰다라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카보우르는 냉정한 현실주의자, 외교를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죠. 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가리발디는 반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셔츠단을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영토를 회복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를 지향했었던 것이죠. 자, 둘은 결국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양보를 합니다. 누가 양보를 하지? 가리발디가 양보를 하게 됩니다. 가리발디의 양보로 누구를 중심으로? 카보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했을 때 베네치아와 로마는 이탈리아의 땅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로마는 1870년에 마지막으로 통합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독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의 혁명과 독일 통일. 지금부터는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년이면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나고 빈 체제가 성립됐던 시점이죠. 빈 체제 하에서 독일은 35개의 군주국가, 4개의 자유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연방의회가 프랑크푸르트에 구성이 되어져 있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독일을 통일시켜가는 과정,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9쪽 독일의 통일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14년 빈 회의를 통해서 35개의 군주국가 4개의 자유시로 결성된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이 결성됩니다. 독일 연방이라고 불려졌었고요. 1834년이 되면 관세 동맹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별표 쳐둡니다.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이었습니다.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시는 각각이 국경을 맞닿아 있었고요.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고 화폐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는 관세가 매겨져서 물건값이 비쌌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었고요. 유럽 전체의 상인들의 시각에서도 매우 불편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한 요소를 없애고 상호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1차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독일 내에서 일어났었던 통일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통일론의는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로 나뉘어지는데요. 대독일주의는 이때까지 독일인들이 살았던 모든 영토를 제국의 영토로 하고 그 주도권은 오스트리아가 갖는 헌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소독일주의는 반대로
순수한 독일 민족이 살고 있는 영토로 영토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민족의 순수성을 살리자는 거였고요. 프로이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독일주의는 군주제를 지향을 했고 소독일주의는 공화제를 지향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죠. 그래서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결렬되게 됩니다. 평화로운 민주적 절차를 통한 논의는 통일의 방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요.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입니다.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통일 정책을 펼쳐나가는데요. 그 정책의 명칭이 철혈 정책입니다. 교과서에는 철혈 제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별표 쳐둡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적 능력을 이용해서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식의 통일을 구상하는데요. 1866년과 1870년에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71년 마침내 독일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62년 9월, 비스마르크는 국왕의 군제개혁이 성사되도록 노력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반대파를 공격한 연설 중 하나는 특히 유명하다. 지금의 이 중대한 문제들은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1848년과 49년의 실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철과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원 의원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영상의 내용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언론이나 다수결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의 문제는 뭘까? 그렇죠. 독일 통일의 문제죠. 철과 피에 의해서야말로, 철과 피는 뭘 의미할까요? 무기와 전쟁을 의미합니다. 철과 피에 의해서야말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전쟁인데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독일 제국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프로이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슨한 연합의 형태로 독일 연방이 구성되어져 있었죠. 그 중심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라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일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했었는데요. 지금의 덴마크 지역의 슐레스비히라는 지역에 영토 관리권을 두고 두 나라가 매우 치열하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자극합니다. 오스트리아를 자극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오스트리아를 자극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고 그 전쟁의 과정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끌어들임으로써 프랑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처럼 상황을 역전시켜 갑니다. 프로이센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오스트리아가 패배하게 되죠. 프로이센의 희생은 최소화됐던 겁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을 독일로부터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갈등 지역이었었던 슐레스비히 지역을 프로이센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력을 통한 철혈 정책의 결과 1866년 느슨한 연방 형태의 독일은 통일된 북독일 연방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아직 남쪽 지역의 독일의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죠. 1870년대입니다. 1870년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자극합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의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었던 국가들이었는데요. 에스파냐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굉장히 싫었고요. 프로이센은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해서 유럽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느냐가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에모스 전보라는 위조된 전보를 언론에 뿌림으로써 프로이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반대로 프로이센의 애국심을 또 키워내는 상황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여력이 없었던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과의 전쟁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루어지게 되죠. 역시 프로이센은 이탈리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끌어들여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벌이게 만들게 되죠. 결국 프랑스는 패배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고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면서 프로이센은 유럽에서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북독일 연방이었던 독일은 남부 지역까지 통합하게 되면서 독일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독일 제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슐레스비히라는 지역이죠. 덴마크 지역.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발단이 됐던 곳이죠.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접경에 있는 지금의 독일보다 더 넓은 영토를 위식이 확보하게 됩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동맹 별표 쳐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치적 통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경제적 통합이었어요. 기억해둡니다. 경제적 통합, 관세동맹. 그 다음 이루어졌던 게 정치적 통일론이었죠.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었죠. 비스마르크가 주장했었던 정책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 방안이 아니라 그 반대, 철혈 정책이었습니다. 군사력과 무기를 이용을 한 강력한 정책을 철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1866년 북독일 연방 통일 이렇게 낸다라는 거,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남부 독일까지 편입시킨다. 그래서 1871년 독일 제국이 건설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은 민족주의 사상이었죠. 민족주의 사상은 이 시기 저항적 민족주의로 그리고 통합적 민족주의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의 의지로 그리고 새로운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통합의 의지로 독일 역시 느슨한 형태의 독립국가들을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통합시키고 강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통합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11월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1772년과 1793년, 1795년 세 차례에 의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서 갈라진 채 역사 속에 사라졌던 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폴란드가 1830년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프로이센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독일에 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쇼팽이 듣게 되는 것이죠. 1830년 쇼팽은 혁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을 남기게 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짧은 글귀도 남기게 되죠. 쇼팽에게 있어서 1830년의 혁명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쇼팽에게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프로이센의 민족주의, 러시아의 민족주의, 오스트리아의 민족주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나라 폴란드. 폴란드의 국민으로서 민족주의는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었죠. 하지만 1830년대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모인 폴란드의 민중들에게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민족주의는 가슴 깊이 두근거리게 했던 그러한 사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음악을 계속 이어 들으면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속에 나타난 쇼팽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쇼팽에게 11월의 혁명과 그를 에워싼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음악을 듣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 봅시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상의 느낌들을 자유롭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로 사진으로 찍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